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국대 윤승주입니다. 예. 사실은 저는 이제 뒷부분,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이제 그 1894년에 발표한 단군고라고 하는 글하고 조선의 고전설고라고 하는 두 편의 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뭐라고 했고 또 그것이 타당한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이제 1900년대 일본, 그러니까 1890년대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을 병합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의 역사 자체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들의 어떤 정한론이죠. 정한론을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를 어떻게 구축해 가는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역사 또 우리의 신화 자체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하는 시발점이 되는 인물이 이제 시라토리 구라키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기에 제시했던 이 두 편의 글에 어떤 논리를 펼쳤는지 또 무엇이 문제가 될 만한지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제 발표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지금부터 생애와 학문은 건너뛰고요. 앞부분은 중복되는 건너뛰고 실제 그가 이제 제기했던 그 연구, 단권신화에 대한 글들을 주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단권신화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두 편에 나타난 그의 단권신화에 대한 이해 시각과 논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라토리는 단군고 1월달, 1894년 1월달에 발표한 단군고에서 두 가지 사실을 주장했어요. 하나는 단권신화는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예. 첫 번째는 단군신화는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에 불과하다는 게 하나의 주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단군신화는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들어진 거다. 이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1894년 1월에 발표한 단군고에서는 이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그러한 주장이 어떤 근거로 제시됐고 또 그런 주장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우선 단군의 사적을 전하고 있는 기록, 이제 위서라는 중국의 사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필연잡기, 연려실 기술의 별집, 이 기사를 제시하고 이들 문헌의 기록이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단군이 살았다고 하는 그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시간적으로 거리가 크다. 상고가 너무 크다. 실상 그와 관련해서 그 사이에 단군에 대한 기록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또 구비전승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이 위서하고 조선의 이 고기에만 단군에 대한 사적이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 문헌의 신빙성 자체에 대해서 먼저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일종의 그 실증사를 배웠다고 하는 시라토리가 이제 사교 비판을 시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스스로 시라토리는 삼국유사에서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 고기의 기록은 어찌 보면 단군신화의 본색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단군신화의 본색을 보여주는 기록이 삼국유사 고기의 기록이다. 물론 이제 삼국유사에는 위서를 인용해서 앞에 짤막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 고기를 가져와서 단군신화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고기의 기록이 단군신화의 본색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대 사가들은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삼국유사가 전하고 있는 단군신화의 이 괴이한 부분들, 어찌 보면 이련도 삼국유사 기편이라고 했잖아요. 이상한 신비한 이야기를 기재한 거다, 기록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상한 부분, 그것이 믿기 어려우니까 후대 사가들은 역사적인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덜어냈다. 그렇게 이제 시라토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고기의 기록이 어찌 보면 그런 괴이한 부분이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이고 그 후대의 조선의 기록들은 그런 괴이한 부분들을 좀 덜어내서 역사로 좀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록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라토리의 주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이런 시라토리의 단군 신화를 대하는 태도는 신화를 대하는 그의 이중적인 잣대를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시라토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전은 어떤 책이냐? 그건 우리나라 상대에 있어서 신념이나 제도나 정치, 풍속, 습관 같은 사실을 아름답게 시적으로 묘사해낸 일대 모노가타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국의 어떤 그런 상대 이야기들을 기록한 신화 기록들은 그건 모노가타리라고 됐어요. 그건 역사에서 사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라토리는 천손 민족이라든가 야마토 민족이라든가 이즈모 민족이라든가 구마수 민족 이런 민족이 존재했다고 하는 설이나 아니면 다카마노 하루가 왜곡이라고 하는 설 같은 기술을 역사적 사실로 보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서 기기는 사실이 아니라 모노가타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따지는 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왜 단군 신화는 모노가타리로 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아니, 왜 단군 신화는 상대 신념이나 제도나 정치나 풍수나 습관 등을 아주 아름답게 시적으로 묘사해낸 그런 모노가타리가 되면 안 되는가? 여기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나 이유가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같은 신화임에도 불구하고 기기 신화와 단군 신화를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다른 태도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국의 신화와 이 다른 나라의 신화를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려고 했던 이런 태도는 그가 단군 신화를 이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전제한 거라는 거죠. 이걸 미리 결론을 못 박아놓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라토리는 이런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단서를 단군 신화에 나오는 태백산, 이려는 주석의 묘향산이, 지금의 묘향산이라고 했죠. 그 태백산 신당수에서 찾았습니다. 사실 여기 제가 박달나무 단자를 썼는데 상공리사 원본엔 계단 단자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박달나무 단자를 쓴 거는 시라토리가 이렇게 쓴 겁니다. 시라토리가. 그가 제시한 근거는 이 상공리사 고기의 기록에 나오는 신단수하고 동국여지 승남에 나오는 묘향산 대목입니다. 이 땅에는 향내나는 나무, 향목이 많은데 겨울에도 항상 푸르다. 선불의 옛자치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동국여지 승남에 나오는 이 향목, 향내나는 나무를 우두전단이라고 단정한 것이 시라토리입니다.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우두전단이라고 그냥 단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우두전단이 어떤 나무인지 쭉 관련된 설명을 하죠. 근데 실상 우두전단은 남인도 말라야산에 나는 전단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향이 아주 가장 진한 상록수라고 하죠. 불경에 의하면 제천의 무리가 수라와 싸울 때 칼에 베인 곳에 발랐더니 상처가 났다는 신비로운 나무라고 합니다. 네. 말라야산의 산봉우리가 소머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소머리같이 생겼다고 형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두전단이라고 해요. 전단목인데 그 앞에 그 산의 형상을 산봉우리 형상을 따서 우두전단이라고 한 겁니다. 시라토리는 이 묘향산의 향목과 말라야산의 전단목을 동일한 나무다. 이렇게 단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국여지 승남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져온 거죠. 거기에는 고현사나 원명사 같은 불교 사찰이 지금도 남아있다. 대동여지도에서 찾아보면 그런 사찰들이 거기에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묘향산의 한목이 우두전단이라고 단정한 그는 전단목이 등장하는 관련 기록을 불경을 두루 제시하면서 결국 단군 신화는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에서 말하는 그 향목이
우두 전단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수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 각지 산에 보면 두루 자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록수가 향나무입니다. 향목이죠. 또 삼국시대 이래 이 땅을 불국토로 관념해왔던 우리나라에선 묘향산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 깊은 산 중에 가보면 어디든 오래된 사찰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묘향산에 향목이 많다거나 아직도 사찰이 남아있는 것은 지리적으로나 역사 문화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게 꼭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이를 근거로 단군 신화를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일 뿐이라고 주장한 건 결국 조금이라도 유사한 것이 보이면 그걸 갖다가 이른바 실증사학이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갖다 썼던 시라토리 사학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근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시라토리는 단군 신화와 말라야산 우두전단의 관련성을 부연 설명합니다. 단군이 민생을 위해서 팽호한 태명에서 국내 산천을 다스리게 했었는데 그 팽호의 비석이 우두주, 지금의 춘천에 남아있다고 하는 동사의 기록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단군과 우두전단의 관련성을 방증하려고 했어요. 또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은 단군이 하늘의 제사가 지내던 곳이다는 그런 전설을 고려사 지리지에서 가져와 가지고 말라야산과 단군과의 관련성을 방증하고자 했습니다. 만이산이라는 이름의 말라야산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두주라고 하는 춘천의 이름, 지명, 이거는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소양강의 큰 지류가 양립해서 솥불 같다는 겁니다. 쇳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두주라고 한 거고요. 춘천은 우수주라고도 해요. 지형이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즉 우두주라는 이름은 팽호의 비석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형 때문이지 팽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두전단을 단군과 연결하는 방증으로 팽호의 비석이 남아있는 춘천의 지명을 제시한 것은 근거 없는 엎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 이거는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춘천, 이 우두산에다가 소시모리 신사를 건립합니다. 소시모리 신사.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온 건 스사노 노미코토가 바다를 건너서 신라국 소시모리에 왔다 돌아갔다 하는 그 일본 서기의 기록, 이 소시모리를 우두산으로 비정한 겁니다. 음상이 같다고, 소시모리라고, 소머리라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저들의 정확한 노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단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강화도 만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이산은 두악산이라고도 합니다. 머리를 뜻하는 산의 명칭, 만이가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 순 우리말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고려하면 말라야산하고 이걸 꼭 갖다 붙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음상의 유사성에 근거한 비교 언어학적 방법론, 이 시라토리를 비롯한 이 시기 일본 학자들이 많이 활용했던 방법론인데 이 자체가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더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참성단이 단군의 제천단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단군 신화가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임을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연결하기 위해선 만이산과 말라야산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성단이 단군의 제천단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단군이 태백산 신단설에 강림했다고 하는 신화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참성단은 제단이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라토리는 단군 신화가 불설의 우두전단에 근거한 가작단임을 보이기 위해서 불경을 두루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두전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하죠. 그리고 그런 우두전단에 대한 존숭은 일본이나 몽골의 경우 흔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단군을 그렇게 우두전단의 권현으로 이렇게 빗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근거 없이 추정한 겁니다. 이 같은 논단은 단군에 대한 조선인의 존숭을 우두전달에 대한 존숭과 동일시함으로써 단군 신화가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자기 주장을 억지로 입증하기 위해서 들이민 그런 것일 뿐입니다. 물론 이련이 승려였고 또 고기 인용문 첫머리에 서교 환인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불교적인 윤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스사토리가 논단하고 있는 것처럼 단군과 우두전단을 기계적으로 대응시켜서 단군 신화를 오직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에 불과하다라고 규정하기엔 이 단군 신화의 신화적인 결부가 너무도 극적이고 너무도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색채 또한 불교적인 색채가 그렇게 진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단군이 우두전단의 권연이라고 하는 추단은 말 그대로 추단일 뿐이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걸 전제로 한 이 주장은 상당히 논거가 박약한 하나의 추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군 신화가 장수왕 때,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역시 뭐 이런 어떤 불설, 불설의 가작담, 불전에 근거한, 불설에 근거한 가작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만들어졌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위서 얘기가 나오고 불교 전래 이후, 동점 이후 그 시기를 따지니까 아무래도 4세기 후반, 그렇죠? 중반, 후반, 그리고 5세기 전반까지 이 동진 태원년간 중엽부터 의희 말년에 이르는 40년 전후를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위나라에서 이 불교가 흥룡하게 됐던 그런 시기, 그리고 고구려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뭔가 좀 새롭게 그 불법을 펼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시기. 그렇지만 그 시기에 중국의 위나라하고 고구려와의 관계를 막고 있었던 그 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따지면 결국 장수왕 때에 와서 비로소 이 단군신화, 불설에 근거한 이런 그 가작담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한 게 시라토리의 주장입니다. 시라토리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군 왕검의 왕검을 나카미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왕험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검을 왕험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결국은 평양과 연결시키고 장수왕과 연결시키고 나아가서는 단군 신화가 단군이 조선의 선조가 조선이 아니라 고구려의 선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논리를 풀려고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왕검을 왕험으로 이해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그렇게 해야 자기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온 거죠. 왜냐하면 위서에 단군 왕검이 입도 아사다라고 개곡호 조선이라 했다 했어요. 근데 그 문맥을 읽으면 단군 왕검의 왕검은 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삼국사기에도 평양성 본 선인 왕검지택이라 할 적에도 이 왕검은 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명으로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추단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평양이라는 말이 어떻게 또 언제 도읍이 됐느냐 하는 조선 역사를 두루 뒤져가지고 결국 장수왕 때 와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뭐 단군의 어떤 그런 시기를 묘순과 동시대 인물로 이렇게 상정한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가상하다고 이렇게 시사토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다 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그 국력이 그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그 역시 이제 장수왕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같은 시라토리의 주장은 단군 신화가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임을 전제로 한 거죠. 네.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했지만 앞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그 논의 자체가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의가 다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시 시라토리의 사유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종의 신화죠. 즉 우월한 일본 그리고 지체된 조선. 이 이원론적 인식에 따르면 단군과 같은 유구한 역사의 실제는 조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존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단군 신화의 생성 시기 자체를 위로 끌어올리면 안 되죠. 후대로 끌어내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리를 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군고에 대한 나름의 어떤 비판이고요. 조선의 고전설고 이제 같은 해 12월 달에 1년 만에 이제 조선의 고전설고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서 단군고에서 얘기했던 거를 좀 반복하면서 난생 신화 이야기를 좀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화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의 고전설고에서 조선의 신화나 전설 가운데에는 후대 학자들이나 승려들이 만들어낸 걸 적지 않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는 단군 신화를 들었고 이런 신화나 전설에 빈번하게 보이는 난생 모티프는 인도 불경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불설에 근거한 후대 가작담, 단군 신화가 불설에 근거한 후대 가작담이다. 이걸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비전설은 그 전승 과정에서 변이와 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비전설을 해석할 때는 후대의 의도적 개작이나 가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이게 뒤섞여서 후대에 오류를 전하게 된다. 해서 단군신화는 오늘날 그게 뒤섞여가지고 오류가 돼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죠. 이런 논의는 기본적으로 구비전승 과정에서의 변이와 개작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구비전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비전승은 언제든 새롭게 이야기되고 새롭게 달리 이야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문헌에 고착되면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구비전승 자체는 그 불안정성 그리고 설화적 방황 이걸 본질로 합니다. 그걸 생명으로 하는 게 구비전승이죠. 근데 그거를 부정하려고 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시라토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화는 전승 집단의 믿음 그걸 전제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라토리는 조선의 신화 전설 가운데는 후세 학자나 승려들이 고의로만 괴이하게 괴담을 만들어서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본적인 단군 신화를 대하는 또 우리의 구비전승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라토리의 조선의 고전설고는 그런 전제에서 기필된 글이고 그런 것을 토대로 자기 주장을 다시 한번 부연한 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사실은 단군고에서 펼쳤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너뛰겠습니다. 난생 신화, 난생 모티브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시라토리는 한반도의 고대 여러 나라를 건국한 시조들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난생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 문제는 그보다 앞서서 그 하야시가 제기했던 것인데 시라토리는 이 하야시가 거론했던 난생 신화 관련 자료 외에 두 가지 자료를 더 찾습니다. 지도론 불교만서 그리고 몽고 원리에서 두 가지 자료를 더 찾아가지고 추가로 소개하면서 난생 신화는 인도 고유의 것이다. 그리고 불소에 있는 것을 그 나라 승려들이 자국의 조정을 찬미하기 위해서 빌려온 거다. 그래서 이 난생 모티프는 전부 불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도 우리나라의 많은 이야기들도 다 불경에서 왔다.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난생 모티프를 가져왔습니다. 조선의 기록 가운데 난생 신화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광개토왕 비문으로
여기에 보면 알을 깨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네, 무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토항비는 장수왕 2년에 세워졌으니 소심한 2년, 불교가 들어온 지 4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시라토리니 관계토항비에선 주몽의 출생을 난생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위약에서는 삼국지 위서 거기 고구려 쪽에 위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약에서는 태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낳았다고만 하고 있지 알을 깨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 주목해서 주몽신화는 본래 위약의 기록과 같이 태생이었는데 이 불법이 도래한 이후에 인도 난생 모티프를 가져와서 관계토항 비문에 난생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주몽신화에 등장하는 아란불이나 가서번 같은 경우는 명칭 자체가 불교에서 온 것이고 주몽이 모든 고개에서 해오했던 묵거나 제사 같은 뭐 이런 인물들의 이름 역시 우원적으로 불경의 어떤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뭐 붙인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수로왕 이야기나 가야국 왕들, 또 탈핵, 이런 난생 모티프들을 가져와서 조선 문화에는 불교의 동점에 따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시라토리는 단군 신화가 불교의 동점에 따라서 승려들이 불설의 근거에서 만들어낸 가작담이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방증으로 조선 문화가 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난생 신화는 주몽신화나 수로신화, 탈핵신화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몽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두루 전승되고 있습니다. 영웅이나 시조의 신이한 탄생을 이야기하는 난생 모티프죠. 이거는 사실은 세계 각국의 영웅적인 인물의 어떤 탄생과 관련해서는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도구로 가져오는 게 이제 난생 모티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건 출자의 신성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형상은 나라에 따라 달라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민족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형의 설화라고 일률적으로 논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난생신화를 근거로 문화권을 구분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연구에 이용한 자료가 제한적이었고 다른 지역의 전하는 자료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서 한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문헌 자료하고 구전 자료를 마구 뒤섞어서 그냥 1대1로 대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좀 됐습니다. 난생 모티프, 이게 김학영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나라 설, 또 중국의 반고 이야기, 다 아래서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불경에서 온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이족 자체가 난생 모티프를 가진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뭐 난생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전부 불경에서 가져왔다 갖다 붙이는 거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난생 모티프를 가진 몇몇 설화나 신화를 근거로 한국의 문화의 정체성을 경솔하게 논단하는 이런 태도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시라토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교 문화가 한국 문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향일 뿐이지 한국 문화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불교 문화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한국 문화는 어디까지나 한국 문화의 따름입니다. 기기신화를 일컬어서 상대의 신념, 제도 정치, 풍속, 습관의 사실을 아름답게 시적으로 묘사해낸 모노가타리라고 했다고 하면 왜 단군신화에서는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느냐? 신화의 본질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또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보다는 비본질적인 아주 단편적인 그런 요소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조금 뭐 유사한 게 발견된다 해가지고 같은 거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논단하는 식의 태도는 이건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라토리의 이와 같은 주장은 학문적인 목적보다는 도리어 정치적인 목적이 앞섰던 그런 섣부른 주장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